Это смысле удобно,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свободно.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동북아및 중앙아시아 사회 정책학회의 12번째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자리가 뜻깊은 학문적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제학술대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уважаемые участники! Мы рады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ас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литика в отношении семей 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 направлений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Пусть сегодняшняя встреча станет важ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научного обмен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бъявляю конференцию открытой. Спасибо. 먼저 가장 세계 언어대 국제관계 майору Спанова 부총재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Сейчас хотелось бы предоставить слово проректору по научной и иннова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спановой Марии. Уважаемые гости и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для меня выпала большая честь по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ас от имен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ректора Каз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ени Абылайхана Салимы Сагиевны Кунанбаевой. Сегодняшня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литика в отношении семей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 направлений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является важ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акту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стоящих перед современным обществом, а также для обмена научными знаниями и практическим опытом. Я искренне надеюсь, что сегодняшняя встреча станет источником новых идей, плодотворных дискуссий и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укреплению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Успехов в работе конференции ректор академик Кунанбаева Салима Сагиевна. Спасибо. Успешной работы и чтобы данная площадка был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лодотворной для решения таких важных вопросов, которые поставили вопросы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Спасибо. 우리 부총장님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지금 바로 가시겠어요. 요거 하나 좀 전달 감사해요. 이제 마이로이나 그거 사실 조그만 선물 하나 좀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Я, изви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교육부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Спасибо. 네. 그다음 박순일 이사님을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는 뭐 한국말이 안 써 있어갖고 그래서 내가 쓴 거 보고 얘기했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몽골에서 두 분 어려운 노력 해주시고 우리 여러 한국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오늘 그 아름다운 도시 알마티에서 동북아 및 중앙아시아 사장자 학회의 12번째 국제 세미나를 가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모임을 허락해 주시고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다나 부총장님 그리고 오늘 좀 축사해 주신 마이라 부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내니안 교수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오늘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오셔서 이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하고 오랜 인연이 있는 그 여병로 교수의 그 사모님인 강사나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저기 학회 처음 창립부터 우리하고 같이 한 우리 무구나랑 교수님 이 두 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그리고 다른 카자흐스탄 선생님들 이 학회를 위해서 자리를 빛내준 것에서 감사드립니다. 동북아 및 중앙아시아 학회는 각국들의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경험들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20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첫 회의를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시작을 했고 그거 카자흐스탄 브리아트 카자흐스탄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에는 부차 학회를 여기서 개최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한 1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학회입니다. 그동안 회국들이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16년간 많은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제도도 역시 많이 발전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또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가 이런 변화의 역사에 우리가 또 뭔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국제 학회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사회정책의 학회의 공적 목적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중지시키는 거니까 그런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미나를 위해 헌신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축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선아입니다. 먼저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금방 들어보니까 2009년에 저희 학교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몰랐는데 저희 남편이 거기에 관계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 인생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마 한국, 몽골 그렇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동북아 및 중앙아시아 사회정책학회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어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당시부터 한국에 그 이주 노동을 하면서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학생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듣고 사실 현실로 많이 부딪혔던 사람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현지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가게 되고 또 받는 한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서 잘 일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책들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들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보내는 나라나 또 받아서 같이 그 혜택을 받는 나라 둘 다 두 번 모두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어떤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정책이 두 나라 각국에서 같이 일어나야 되고 상호 교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 오늘 잠깐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국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그 사례를 듣고 또 몽골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세미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잠깐 그 촬영 시간이 있으니까 한혜리 교수님 단체 사진 넣어주세요. 영예 교수도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이크 서서 앉았어. 제가 여하튼 스타드라는 이 지역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구상에서 대체로 보니까 한 7나라 정도 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파키스탄, 그 나머지는 여기 중앙아시아 이쪽에 5개 그게 있는데 아주 관심이 많은 곳이고, 그런데 또 의외로 그 옛날 분들보다도 한 1000년 전의 분들보다도 우리가 더 교류가 그 사이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국제 세미나를 하는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이주 노동자를, 이주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그 언어, 그리고 또한 또 일을 해야 또 사람들이 일상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문제를, 그리고 또한 이주하다 보니까 본 가정하고 떨어져서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게 되는 경우는 가족 정책, 가족 문제들 이런 것을 어울려서 우리가 오늘 특히 이제 한국에 와 계신 그런 이주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 여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그 국가 내지는 또 자기 본국의 여러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 특히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삼고, 오늘 발표를 이 세션에서 발표를 할 두 분의 선생님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몽골에서 오신 분인데, 먼저 첫 번째는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로 계신 강선아 선생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서. 네, 두 번째 분은 같은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교의 무칸나란 교수님. 네, 제 시간이 지금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75분간이 있습니다. 그런 또 토론도 있고 하니까는 발제하시는 분들은 한 20분 정도를 결정해 주시고, 토론하는 두 분, 또 분은 한 10분 정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나머지 한 15분 정도는 전체 같이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질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먼저 발표 1, 강선아 교수님의 몽골 노동 이주자의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 학습과 이것이 주는 그 한국학적인 어떤 함의에 대해서 발제를 해드리겠습니다. 20분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선아입니다. 처음에 여기에서 그 발제를 하라고 했을 때 전혀 생각을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쓴 적이 없어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저는 사실 언어학 박사입니다. 언어학으로 있어서 대부분하고 연결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웃지 말아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고용허가제와 몽골 이주자 현황의 배경, 그다음에 우리의 한국어, 한국 문화를 먼저 알아보고 사회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21세기에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기피하는 소위 3D 직업에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제도한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출입국 통계 연보를 보면 현재 국내 체결한 외국인은 260만 명 정도 합니다. 그 중에서 단순 기능 인력 노동자들이 47만 7천 명인데요. 이것은 전체 외국인의 18% 정도 되고, 이제 한국어 관련해서 비자를 받는 유학 비자를 받는 학생이 17만 8천여 명을 6.9%라고 한다면 이 유학생들보다 노동자의 그 비자 받는 확률이 2.6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대상으로 한 한국 교육 관련 연구, 박사 논문하고 학술지들을 모두 이렇게 취합해서 이 순회라는 이제 했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 통합 및 한국 교육 정책과 지원 제도가 부재하다. 두 번째는 입국 전후, 취업 후의 그 단계에서는 유기적으로 한국어 교육제도가 부재하다. 세 번째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과정이 부재하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과정 제도를 좀 개선을 하고 입국 전, 입국 후, 취업 중 그 단계에 맞춰서 이주 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모두들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노동 이주자의 한국 문화학습 과정을 한국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거의 이제 없습니다. 한국학은 전통적으로 한국 내부의 역사, 언어 문화에 대한 연구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외국인이 경험하는 한국, 즉 글로벌 맥락에서의 한국의 이해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확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고에서는 몽골 노동 이주자의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의 현황을 먼저 분석하고 한국학적 한의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용 허가제는 한국 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 그리고 공원천 산업에 외국인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선발할 때 EPS 토픽을 따릅니다. 저희가 보는 그 토픽이 아니라 EPS 토픽을 먼저 불치하고 합격한 자들의 대상으로 송출국, 이제 몽골에서 한국으로 굳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그 사업체와 사업주와 몽골에 있는 노동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건강검진 그리고 사용료를 이수하고 바로 출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국하면 바로 입국 직후에 한 3일 정도의 교육을 주고 바로 사업주가 여기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최대 3년 체류 가능한데요. 그 한 달부터 귀국하기 일주일 전까지 더 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1년 10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되면 2번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9년 정도, 9년 8개월 정도 되나요? 그 정도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2024년 5월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한국에 입국한 노동자는 30만 2천 명, 한 23%가 이 고용 허가제로 일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시아하고 한 17개국 되는데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에 가지는 송출국 고용 허가제로 일할 수 있게 되고요. 대부분은 제조업이 가장 많습니다.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까지 허용되다가 2024년부터는 임업, 방업, 한식업, 주방보조, 신규업 쪽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몽골 노동 이주자의 현황은 뭔가요? 2024
2006년 EPS 협정을 해결한 후에 한국으로 계속 노동 이주 송출 하나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90만 명인데 그중에 몽골인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몽골이 지금 현재 전체 인구가 350만에서 많이 보면 370만까지 보는데 그중에 2만 명은 굉장히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6월 기준으로 몽골인 한국 내에 거주하는 몽골인은 5만 5,802명이고요. 이 중에 노동을 위해서 온 몽골인이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인구 대비 보면 태국, 미국, 중국, 베트남, 몽골인 5위 정도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도별로 몽골은 얼마만큼의 노동 이주자를 보냈는가 보면 2015년 2만 명에서요. 2019년에 피크 2만 4천 명 정도 갔고요. 코로나 이후에 잠깐 줄었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조업에 가장 많이 있고요. 농축산업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몽골은 목축을 주로 하는 나라이고 고기가 주 음식이기 때문에 고기를 다루는 솜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업 쪽에 많이 가는데 축산업은 괜찮은데 농업 쪽에 가시는 분들은 중간에 돌아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농업이 쉽지 않은 일이고요. 2024년부터는 한식업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하다는 것은 한국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 일하는 그게 다 있는데 몽골인들은 이사 업체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4만 5천 명 중 32%가 몽골인으로 추정해서 이사 업계에 몽골인이 가장 많습니다. 몽골인들이 힘이 세요. 여자고 남자 그래서 들고 나르고 하는 거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졸업생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사업체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내는 그 돈이 굉장합니다. 2022년 몽골 GDP가 171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23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5%가 한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보내는 그 규모, 굉장히 큰 규모고 경제에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 학습자들이 학습 열기가 높아서 시험은 잘 보고 학병률도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면에 실제 현장에서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적응이 어려운 극복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몽골 이주 노동자들이 왜 한국을 가려고 하는가? 잘 보시면 몽골에서 잘 살기 위해서 경제적 이유가 1, 2위. 이것은 이제 중복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몽골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죠. 두 번째도 경제적 이유인데 결국은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는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한국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국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나중에 1년 정도 일을 하고 한국 유학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 한국은 꿈의 나라처럼 이제 생각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발진년 수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에 가는 것은 부지런히 일해서 목돈을 벌어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한국에 오지만 한국의 높은 물가와 생활비 그리고 이제 공국에 보내야 되는 생활비 때문에 계속 목돈을 모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기간이 길어진다. 한국 몽골에서 제가 보면 집집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다 몰아줘요. 친척이.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에 가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가족, 그다음에 친척들까지도 계속해서 생활비를 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가서는 즐겁게 즐기는 것보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허가제라는 것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이주 노동자들에게
학생들만 입국을 허용하는 거죠. 네, 한국 교육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한국 능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 토픽 시험보다는 굉장히 수준이 낮고 그다음에 또 그 범위도 직장 용어라든가 이 산업 용어와 관련이기 때문에 쉽게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다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송출국에서 가는 그 취업 교육이 있고요. 입국한 후에 받는 취업 교육이 있고 나중에 이제 계약 만료가 되면 다시 귀국하기 전에 동국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이런 4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4가지로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토픽 준비할 때 사전 입국하기 전 사전 취업 교육, 그 다음에 입국한 직후, 그리고 체류 중에 교육은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4가지로 봤는데요. EPS 토픽을 준비할 때는 이제 세종학당이라든가 사설학원에서 공부합니다. 근데 세종학당은 지금 몽골의 세종학당이 4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종학당에 2007년부터 일했고 최근 2년 동안 학당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 세종학당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특별반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이분들을 위한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이 세종학당 그 교재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사설학원은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로 과정을 개설하는데 보통 3개월 과정으로 계속해서 단계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취업 전, 입국하기 전이죠. 이때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이주 노동자들이 바로 가기 전 5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38시간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공부 시간으로 해서 총 45시간을 공부하게 됩니다. 입국 직후에는 바로 이제 하는데 한 40시간의 한국어 직장 교육을 한다는데요. 여기 얘기했지만 가서 사실 한국어는 공부하고 한국어를 다시 배우지는 않고 필요한 그 보험이라든가 관리,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체류 중 교육도 이제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그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그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 교육은 조금 더 열악한데요. 출국 전에 아까 말씀드린 한 7시간 하루 정도의 문화 교육이 있고요. 입국 직후에도 마찬가지고 체류 중에도 있는데 체류 중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가 쉽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면 이제 단기 행사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례 분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기록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전 교육 출국 전에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분들을 선택해서 해봤고요. 내용은 출국 전, 입국 전, 후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해봤습니다. 출국 전 이제 먼저 학원 강사하고 몽골 책임자를 해봤는데요. 몽골 책임자에 물어보니까 몽골 노동청사나 사회복지청에서 출국 확정자들을 받으면 여기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5일 연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일은 한국어, 하루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사람. 책을 찾아서 봤더니 너도 나도 한국어라는 교재를 하고 이 교재는 12개 단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취업 관련이었고요. 중간중간에 예절이라든가 한국 문화가 살짝 있어서 어떤 그런 사전에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4일 동안 책 한 권을 배우는 의미가 있다. 사실 4일이면 하루에 3과씩 나가야 되는데요. 그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분명히 시험을 봤는데도 가나다라 읽지도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들쭉날쭉 계속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직장에 아직도 다니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너무 지루해서 공부를 안 하다가 하려면 너무 지루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기 전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서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족 장례식이 있고 가기 전에 또 거기서 마무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에 열심히 앉아서 공부를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듣는 사람도 수준이 너무 달라서
한국어 전공자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더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가기까지 6개월에서 1년 반을 기다리나 합니다. 그러니까 EPS 시험을 합격했는데 1년 반이 지나면 그 배포를 다 잊어버리죠. 공부가 안 돼서. 그래서 듣는 사람은 여기서 다양하다. 그리고 출국하는 사람도 15명에서 70명이기 때문에 반을 나눠서 할 수도 없고 한 번에 다 하고 그래서 그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아마 작년부터 이제 1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다른 기관에서 했었는데요. 이 지금 이 A씨는 사실 한국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몽골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계속 하게 됐다가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해보니까 쉽지 않고 문제적인 일들이 많았다.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같이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학원 종사자였는데요. 이 학원 종사자는 이 학원에는 그 노동 이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반이 많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징 KLT라는 문제로 2달 가르치고 그 다음 관계로 2013년부터 한 10년 이상 됐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좀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와서 배우고 그거를 가지고 그 노하우를 다시 가서 학원을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노하우를 인터뷰를 할 수가 없다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신 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좋은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C라고 한국어를 사귀는 이 친구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교육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선생님이 대충 가르치는 것 같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C는 한국에 간 지 5개월이 됐는데 이 시간에 본인은 세강화가 문화 차이를 많이 겪어서 좋았는데 대부분의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흥분해서 잘 참여도 못했고 그 준비하느냐고 연수에 사실 집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이 한국에 가면 배울 수 있을 거다. 대부분의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전 교육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그 일본어를 전공한 일본어 선생님이었고요. 일주일 후에 돌아오긴 했는데 이분은 세종학당에서 한 4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시험도 쉬었고 사전 교육도 열심히 배웠는데 쉬웠다. 그리고 한국 그 산업 관련된 단어를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시험 응시 전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그 바로 출국 직전에 그 사전 교육은 사실 집중하지 못하고 얼마만큼 그 결과가 좋은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국 후에는 한국어 교육보다는 안전교육, 계약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을 배우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장에서 간 후에 사업장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의 경우에는 일본어 교사로 일했기 때문에 한국어 배울 때도 비교적 쉬웠고 가서도 짧았지만 의사소통하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간 사람들 중에는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분은 주방 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일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고깃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었었다. 일주일 일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D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이 친구는 시험을 보자마자 운 좋게 바로 연결돼서 기다리지 않고 한국에 온 케이스였는데요. 한국어를 잘 몰라서 구글 번역기를 계속해서 돌려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통역자를 중간에 세워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직장에서는 말이 안 통하니까 거의 말을 하지 않고요. 가장 어려운 거는 식당에 갔을 때가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어떤 것이 모르고 어떤 음식으로 어떤 걸 물어봤냐고 물어보고 싶은데도 안 되고 해서 식당 갈 때마다 너무 답답하다. 여행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냐 이렇게 했더니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좌를 배우고 싶다. 시간이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다고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한국 내 몽골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높은 것이 외로움이었었고요. 그 다음이 언어 소통이었습니다. 한 반 정도가 언어 소통으로 이루어졌는데
어쩌면 언어와 관련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 문제 중에 무엇이 어려울까? 또그 연구에 조사해봤더니 은행이나 공공기관 이용이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은행, 공공기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그냥 저희가 말하는 국어가 아니라 한자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어려워하는데 이분들한테는 더 어렵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한국서울 번역이나 서류 작성할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재난 문자나 사고 문자, 예방 문자들이 문자 메시지로 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보면 언어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나 또 한국 문화를 몰라서 겪는 어려움들을 한 두 가지를 두고 있었는데요. 아까 한국어 전공한 학생하고 갔었던 남성은요, 한국어가 안 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그 빨리빨리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주가 계속해서 빨리빨리 하다 결국은 한 달 만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 C 친구도 자기는 한국어도 배웠고 한국 문화도 배웠는데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너무 힘들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정말 많이 하나 봐요. 저도 몽골에 사는데 저도 우리 계속 빨리빨리 하면 우리 무구나라 선생님도 저의 빨리빨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하거든요. 아마 이거는 한국 분들이 고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문화의 그 갈등을 느낀다. D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어로 모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거의 말을 안 한다는 거죠. 답답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F는요, 이제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연대 박사 과정 수료한 사람인데요. 그 이주 노동자들이 언어 소통 문제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뉘앙스가 있는데 언어를 모르면 그 뉘앙스 자체를 몰라서 나중에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이게 틀어지는 걸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합니다. 네, 저도 몽골에 사는데요. 그 뉘앙스를 잘 몰라갖고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되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 한국 사람들인데 돌려서 상처받지 않게 돌려 얘기하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네, 한국과 몽골의 세계관이 다른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몽골인들이 대부분이 닥쳐서 일을 하거나 어째 되겠지, 그냥 해보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그 세계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툭 던지고 먼저 보는데 한국 분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런 세계관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데 이분들이 이제 F가 말하는 것은 한국에서 말을 배울 때 이런 문화까지 같이 배우고 와야 그래도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급 수준의 한국어만 가지고 정말 생존 언어만 가지고 와서 살 수 없다. 될 수 있으면 한국에서 중국, 고급까지 학습을 하고 학습하는 기간 동안 한국어 말고 그 문화까지도 반드시 습득해야만 그 한국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몇 개 제안하고 싶은데요. 몇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시험 관리인데요. 이분 제가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부정시험에 대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 줬어요. 돈을 주고 대리시험을 본다든가 시험 시간에 답이 컴퓨터 위에 있다든가 뭐 녹화하면 안 되는데 그 시험 감독이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금 알려준다든가 이거에 대한 어떤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합격한 후에 바로 오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국어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몽골은 도로 사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주차장입니다. 온라인 교육과 평가를 좀 온라인으로 해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처음 신청할 때 업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분야의 단어나 회화를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오면 오자마자 일을 배우는데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는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입니다.
문화를 모르면 적응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영상 같은 것을 제작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틈틈이 이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절 교육인데요. 예절도 사실 문화의 한 것인데 한국 분들이 예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교재에 있습니다. 그게 한번 훑고 넘어가는 거라 실제적으로 한국에 가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오해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좋겠습니다. 아직 한국은 다세대가 살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부분들이 다 똑같은 하나의 문화, 하나의 사고로 한국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고요. 문화 체험이나 어떤 교육 활동도 이루어지도록 사업체나 연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한국학 그러면 한국학적 연구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금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는 한국 내 한국학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경험하는 한국. 그래서 노동 이주자는 타자의 시선으로 한국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어쩌면 한국학의 새로운 연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호 문화적인 한국학이죠. 그래서 몽골의 전통 문화와 한국의 직장 문화가 충돌하고 융합하는 이런 문학적 언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한국학의 확장인데요. 더 이상 이제 한국학은 한국인만의 학문이 아니라 세계인이 경험하고 해석하는 한국학, 한국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한국학의 확장한다는 그런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시간 관계로 제가 요약을 하나 했는데요. 아마 여기에서 조금 함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출국 전에서의 그 필요한 것들 교육을 하고 세 단계로 좀 나눠가지고 입국 직후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 한국 정부나 한국에서 하는 공부 그다음 출국 전에는 아무래도 송출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국가 간에 여러분께서 정부와 정부 간에 좋은 참여가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건 몽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들어갈 때 문화에 대한 하나의 좀 더 익숙해지기 전까지 말씀을 은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주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는 또 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산업 분야 근로자가 현상 일어나고 그리고 세계화의 가속화와 여러 뭐 국경을 초월한 이런 이동이 활발해져서 1991년에 외국인 산업 연수 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2006년도에 고용 허가제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결혼이민자, 유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류 자격의 목적의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많이 유입되고 가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보시면 지금 한국의 중국인, 일명 조선족이시잖아요. 조선족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 베트남, 대북 순서로 가는데요. 몽골이 9위, 지금 2014년 기준으로 54,000명 정도 되고, 카자흐스탄이 한 11위 정도, 13위 정도로 한국에 체류하는 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체류 자격별 현황을 보면 제휴동포 가장 많고요. 제휴동포의 경우에는 주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에만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식당에 가면 뭐 이렇게 동포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비전공 취업자인데요. E9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가 계시는 분들이고요.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E,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E가 인플로이먼트, 즉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중에서 E1에서 E7까지만 가족 동반이 허용되고 E9부터 E9 특별히 이렇게 단순 노동, 비숙련 노동이라고 하는데 비숙련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족 동반이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지리 자격입니다. 그리고 사진연체는 특별히 이렇게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이렇게 입고 갈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수치이고요. 영주는 결혼해서 아니면 투자로 인해서 한국에서 연주할 자격을 가진 분들이고 소지하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단기 방문은 여행자들이고, 그리고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이런 장기 거주, 영주 거주 자격을 가진 분들이나 사진 비자 면제를 받은 분들하고 다르게 분들과 거의 한국에 거주하는 7일 자격별로는 지금 7위 하고 있는 수치별로, 규모별로 지금 7위 정도로 규모를 가진 7순위로 있는 그런 자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쓴 내용이랑 여기 PPT랑 내용이 좀 서로 다른 부분도 있을 건데요. 그냥 PPT에 보여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제가 나중에 수정한 부분이라서 더 이렇게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한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진입했다는 걸 인식하고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하기 시작했는데, 2004년에는 이런 국적법을 개정하고 2006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7년에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요. 법은 아닌데 그냥 외국인과 관련해서 특별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학생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3만 명의 외국인 학생 유치하고 지금 계속 정책을 본격화하게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유치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울란바토르시에서 코리아 데이라고 해서 한 2-3일 동안 유학생 대학교에서 와서 유치하고 지금 직접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9년에 인민정책연구원이 설립됐습니다. 인민정책연구원은 어떻게 이런 외국 인력을 잘 활용해서 내국인과 통합해서 화합시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한국에 오시는 분들의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주 목적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반대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갔다가 가족하고 헤어지고 해체하고 그런 경우도 한두 번도 아니라서 그런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고, 최근 옛날에도 아파트를 사랑하고 싶다, 자녀들 학비 마련을 위해서 간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한국은 그냥 경제적인 이유고 여러 가지 사업 목돈 벌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 가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어서 간다는 분들도 많고요. 한국 사회는 몽골에 비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의의 사회, 그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이렇게 노골적으로 있는 사회 아니다. 몽골은 너무 그런 불공평한 일들이 많아서 너무 살기 싫다, 그런 거 많이 있어요. 한국은 그나마 몽골에 비하면 그래도 공정한 사회다. 그런 사회에서 적응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기 환경이라든지 교육, 보건 이런 생활 환경 면에서 많이 이렇게 안전하고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이라고, 그런 환경에서 같이 자녀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분과 가족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주로 남편들이 이렇게 한국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이 남아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는 E9이나 고용허가제로 가셨던 케이스이고, 아내가 가서 남편과 자녀들이 남아있는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주로 유학 가고, 그리고
유학 간 경우에는 남편과 자녀는 6개월 후나 1년 후에 비자 진정할 수 있고 나올 경우도 있고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남아있고 자녀가 해외에 가 있는 경우는 주로 유학 갔다 20대 초반 자녀들을 유학 보내서 이런 경우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뭐 자녀 한두 명하고 한국에 가서 살고 나머지 일부 자녀는 몽골에 있거나 한두 명의 자녀가 그냥 또 조부모가 다 돌봐주시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들 다 놔두고 가시고 부부가 둘이서만 한국에 가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 전원이 이렇게 이주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이 주제, 실버주의 주제가 외국 노동자의 가족 문제라는 그런 의미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보시면 뭐 같이 사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뭐 다른 모든 가정이나 세상에 뭐 세계 모든 가정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런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노동자 가정에 대해서 어떤 뭐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기 다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요. 아이들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같이 살아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같이 살아도 어린이 그거 많잖아요. 보육비가 엄청 높잖아요. 보육비. 특별히 어린이집 다닐 때는 아예 혜택 못 받고 한국 아이들은 전문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같이 사는 경우에도 보육비가 엄청 높아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가 뭐 사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거의 다 이렇게 한국에서 아무리 벌어도 다 돌려 한국에서 이렇게 다 돈이 나가는 그런 식의 체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뭐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형제도 없고 가정 자녀 여기 모르고 다 이렇게 가정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아예 하나 지원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도 특별히 이렇게 호텔에 뭐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은 자녀를 데리고 청소하고 아이들 그냥 거기 놀고 있다든지 그냥 조그만 이렇게 좁은 그냥 협소한 작은 방에 엄마 기다리고 있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 특별히 아이들 비행 뭐 이렇게 너무 반치돼서 비행도 한다든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돌봐주고 이렇게 애정을 이렇게 직접 주지 못하니까 멀리서 이렇게 돈을 보내서 대신에 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거의 방관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먹든지 뭐 흡연을 하든지 잘못된 데다가 쓰든지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한국에서 많이 지금 체류하는 외국인 그런 노동자와 대학생에 대해서 한국 정책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다문화 사회를 진입을 했지만 한국 사회에 이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책이 특별히 이런 그냥 다문화 가족 즉 결혼 이주 여성과 결혼 이주 여성의 그런 국제화 결혼 가정에만 많이 이렇게 치료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정책에서 이주 노동자라든지 유학생에 대한 그런 정책 지원, 사회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예 제한적이거나 완전히 이렇게 제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유학생에 보는 이런 시각은 이분들은 단지 단기적 치료자다, 언제는 돌아갈 사람이다 그런 입장에서 보고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개인적인 문제는 그래도 한국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서 개인의 문제라는 건 크게 뭐 문제되진 않는데 가족의 문제까지 확장하기에는 아직은 그걸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 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랑 사회 동화라든지 동합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완전 분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이주 노동자의 거의 한 86% 정도가 지금 한국에서 기술적으로 지수적으로 이렇게 영주 체류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입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2004년부터 3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유치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둘 다는 한쪽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만 가고 싶다는 욕구는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 당장 사용하고 싶다는 이런 욕구 있고서 근데 장기적으로 저출산이라든지 고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이런 인구학적으로 이렇게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유학생들을 얼마나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지 계속 이렇게 놔두고 싶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 좀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그 외국인 전체 관련해서 한국이 지금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지금 외국인 전체 기본 계획이라는 거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5가지 핵심 목표가 있는데 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2차년도 제1차, 2차, 3차 이렇게 기본 계획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특별히 이민자라든지 결혼 이민자 아니면 난민에 대한 내용은 있고 여기에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아예 그냥 외국인 전체 이렇게 되어 들어가 있고 아예 그래 고려의 대상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023년에 외국인 정책의 제4차 외국인 기본 정책을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근데 외국인 하기에는 너무 제한된 그런 유머이고 적극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충분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유머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민 정책 기본 계획으로 지금 다 런칭을 병행했고요. 그래서 외국인 정책이라는 용어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그냥 국한된 업무 실무에 대한 접근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이민 정책을 이런 고령화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재율을 관리하고 사회 통합하고 이런 면에서 좀 적극적인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이런 시기가 왔다는 것을 다 인식해서 좀 이민 정책. 사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그냥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라는 2009년대쯤에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면 이주 노동자 아닙니다. 이주는 우리 아예 놀러 앉는다는 얘기고요. 그냥 언젠가 돌아가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을 쓰세요. 약간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이주는 아니에요. 저희는 이 단일 문화, 단일 민족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한국어들이니까 잘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래도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다문화 사회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문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동한 그런 사회가 지금 이미 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인식해서 지금 이민자라는 말을 많이 지금 쓰게 됐고요. 그래서 결혼 이민 여성라든지 이런 말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4차 외국인 이민 정책에서 보시면 여기에도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유학생에 대한 특별히 어떻게 통합하겠다라든지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라든지 그런 계획은 아예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주 노동자라든지 유학생이 이렇게 집단을 장기적 혹은 영구적 체류에 대해서는 아예 그렇게 생각하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만큼 가족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정책적 계획을 주장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이 같이 살아도 그 가족에 대한 정말 인도적인 자원 말고는 인도주의적인 자원 말고는 이렇게 정책에 포함시켜서 정책 보완 대상으로 지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금 포용하려고 지금 포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케이스냐면 외국인 아동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서 출생정보자 인구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2024년부터 그전에는 그냥 아예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보건 시설에서 등록이 아예 안 됐었는데 모든 아동에 대해서 보건시설에 일단 등록하도록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출산 후 미등록 상태를 방치되어 사회적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그림자 아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등록 아동이 합법화를 했습니다. 2020년부터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그리고 20년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한국에 5년 이상 체류한 거주한 미등록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의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도 많이 이렇게 혜택 보기도 한 그런 사례인데요. 유학생의 경우에는 또 선별적으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는데요. 자연과학대 졸업 박사학급 공조 우수인재 아니면 특정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 지금 장기간 체류라든지 가족 분반관을 이렇게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자연과학대학 그런 졸업 석박사학위의 우수인재를 이렇게 유치 전체 범위 내에서 이런 학생들을 지금 장기 체류할 수 있게 그리고 가족 동반할 수 있게 지금 정책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졸업 후에 요양보호산업에 일을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 세분 체류 자격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우리 체류해서 가족을 이렇게 동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요양보호사 육성 대학교들이라고 해서 한 20여의 대학교가 지금 선정됐고 그래서 이 학교들에 들어가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좀 요양보호사를 일하면서 오랫동안 자녀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나갈까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특별히 선별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데 특정 활동 체류자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5년 이상 합격 체류하거나 아니면 한국어 사회공학 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고 토픽 4급 이상을 지금 이수한 자, 취득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1년 소득이 국민 소득의 2.5% 이상 정도 되어야지 이런 이치 비자 받고 이치 비자에서 그리고 F3 비자 가족 분반 비자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인도주의적 지원하겠다 나머지에 대해서 아예 저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 그런 지금 입장인데요. 지금 2025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지금 인력을 그렇게 확인하는 국가에서 수용하는 국가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그리고 인권이라든지 가족권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노동자의 가족 분반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가족 분반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수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아예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 가족 비자 발급도 안 됐어요. 그런 시기에 비하면 지금 많이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런 완전 이렇게
엄격하지 않은 사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외국 노동자 그리고 유학생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계속 이런 선별적으로만 한국에 살 수 있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독일의 학자 막스 프리시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노동력을 원했는데 사람이 왔다 그런 말. 이때도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독일도 간호사로 이렇게 광복을 많이 가졌던 시기인데요. 그때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서로의 필요가 있어서 양쪽 매칭이 돼서 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열린 그런 정책을 가질 것이냐라는 면에서는 아직은 많이 닫혀있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모든 선진국이 특별히 그냥 다 오겠다고 해서 받아주고 그렇지는 않고 그냥 다 조건을 걸어서 유권을 갖춰야지만 다 이렇게 우리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 동안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어느 나라 어느 선진국에서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면에서 뭐 저희가 남 탓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 안 하고 있고 그런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뭐 한국 탓하는 것보다 몽골을 발전시켜서 그걸 고민해야 하는 뭐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른 국가들이 외국 노동자라든지 가족에 대해서 조금 유학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좀 의외의 부분보다는 유학생에 대해서 일부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인종 한국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육을 지원해주는데 외국 아이에 대해서 아예 안 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인종 차별이에요. 국제 아동 협약에 의하면 그런 것도 없진 않고 그래서 일본에 가면 소득에 따라서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적으면 그런 보육률 지원해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서로 다 이렇게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하면서 들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두 분의 발제가 흘렀는데요. 이게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포함되겠지만 어떤 요즘 전 세계가 시끄럽죠. 전 세계가 이주 노동자들 문제 때문에 특히 유럽 국가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큰 게 지금 이슈, 거국 정치 이걸 안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이주 노동자하고는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나라 사회만을 지역들입니다. 난민 정책 속에서 이주 노동자를 시각에서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아시아 쪽에 있는데 일본이나 국가 같은 데서는 저출생 고령 사회에서 하는 인구 문제 속에서 노동력을 사람은 안 보고 어떤 노동력을 이런 데서 오는 정책 크게 보면 두 주로 지금 나누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서구 선진국에서 바라보는 이주 정책하고 아시아 쪽에서 바라보는 이주 정책 이게 두 가지 차이입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가지만도 되는 게 아니고 전에는 아까 앞에서 출국 전에 그가 마땅히 의학은 좀 잘 보내가지고 오늘 그 토론하실 분은 지금 식사하고 우리가 15분밖에 15분 사이에 보건장을 보셨고 그다음에 장애인 개발은 그래서 인장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다음에 또 한 분 더, 그 토론자 김문갑 박사님 계시나? 예. 두 분 한 5분 정도 김문갑 박사님은 또 노동적으로 아주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경제학으로서 지금 거의 경제학에서 두 분의 발제를 그 토론을 한 5분 정도씩만 해주시고 아주 질문할 분들은 두 분 정도만 나중에 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단순한 문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외국인의 가족 정책이나 또 교육 학습 문제, 한국의 교육 문제를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이 논문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나 고령화가 출산율은 진짜 낮고 고령화는 아주 심해지고 있고 그 결과로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와 또 국제 결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이런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족들 역시 의료소통 문제가 굉장히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소통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하는 부분은 우리 첫 번째 발표해 주신 강선아 교수님의 그 건의 내용, 제안 내용을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하면서 이대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언어 문제는 더 많은 이제 그 국내 그 다양한 단체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많이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제 가족 정책입니다. 가족 정책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문제나 이제 국제 결혼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지만 이것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심한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사회 교수님 지적대로 외국의 그 난민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이민 외국인들의 그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사회 불안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저도 굉장히 실력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저는 가족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외국 김문갑 박사님. 네, 저는 이제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으니까 경제학도 보면 지금 선진국과 후진국하고 너무 많이 그 인근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밭에는 수확할 그런 어떤 수확물이 쌓였는데 노동자 없으면 지금 다 썩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한데 인근격차가 워낙 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 이 받아들인 그 인근격차가 거의 5배, 6배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게 이제 기업가 입장에서 자본주의의 기업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자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이익을 내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이나 이제 정치가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많이 또 이제 외국 노동자가 들어와서 국내 그 고용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러한 것이 항상 그 갈등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 노동자를 받아들이지만 또 딴 나라 가서 또 일하는 데서 또 거기서 처벌받고 또 추방당하는 최근에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 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그
임금 격차 내지는 그런 그 세계에서의 그 국가 간의 그 불평등 때문에 지금 유엔에서도 거의 21세기는 이주노동의 시대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까도 거기 소개드렸듯이 독일 그 경제학자가 사회학자가 얘기하듯이 노동력을 원했는데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결국 기업가 입장에서는 저임금을 써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온 거는 결국은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왔다가 그냥 계절적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야 하는 이제 기업가는 이제 그걸 원하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장기 체류라든가 좀 이제 어디 가서 정착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겪었던 문제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난민이라든가 그런 또 뭐 아프리카 또는 중동 그런 이제 난민 문제 그런 난민이 뭐 100만 명, 200만 명씩 이제 200만 명씩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뭐 난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 문제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제 서로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이 모두 이제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런 그 양강대국이 이런 이주노동자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이제 그런 힘도 있는 협력이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린다. 지금 뭐 미국도 굉장히 많은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고 중국은 또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이제 남고 그리고 서로 이제 지금 산업이 최강으로 지금 이제 경쟁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거기에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지금 유엔과 같이 그런 그 세계 모든 나라가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최적의 그런 해법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그다음에 아프리카, 중동, 그다음에 아시아 모든 나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그한 대로 한 2분 정도만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이민 등 이주 노동자들 받아들인 입장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셔갖고 이주 노동자를 보내는 입장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제 예를 교수님 하셨나요? 어제 그 알마티 제1부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령이라고 하더라고요. 3위 부자도 고령이고 그리고 0.6%의 고령인이 알마티에서 그런 큰 두각을 나타내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 배경은 잘 몰라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제일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젠슨 황은 미국의 무슨 큰 대학 출신이야 이 사람이. 거기서 학위를 박사를 받고 그리고 타이완에서 이제 했지만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지 그럼. 또 이건 경제 쪽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고 한국은 이제 재벌 2세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IT나 이런 쪽은 또 그렇게 해외에서 빨리 문물을 배운 사람들이 또 이 한국에서 뭐 사업가들로서 잘하고 있단 말이고 마찬가지로 정치 같은 것도 봐도 옛날 중국 같은 데서 주을래는
줄리아나 등석배우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들이 샤페이거는 또 이 싱가포르의 이강유 수상은 영국에서 옥스퍼드에 나와서 공부하고 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그 핵심 그룹들은 다 소금 문물을 받아들이고 온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국가에서 역시 그런 이 국제적인 감각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로 가야 돼. 우리 한국도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이 군나라를 끌어가야지 그런 나라들을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어떻게 잘 정착할 건가, 어떻게 잘 이 돈을 벌어서 한국의 농구를 자제할 건가, 그렇게 좁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좀 우수한 사람들이 가서 한국에서 배울 게 있다고 그러면 버스 배워갖고 와서 몽골을 일으키고 우리 카자흐스탄 얼마 인구가 되냐 버스 투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해서 나와서 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분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 사실 두 분이 하고 싶은 분들이 주는 그 합의라든가 제기하는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발제자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없으시면은 답변을 제가 간단하게 이거를 듣도록 아니야 두 분 다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또 지금 이야기를 두 분의 토론자가 계시고 또 한 분의 또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마무리 한 1분 좀 1분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의를 하고 있고요. 박성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부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저기 나라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학연구소에서 한국이 그렇게 진짜 모전 국가에서 이렇게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계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식인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 배경에는 브레인 코리아라는 프로젝트가 1999년부터 대학원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런 대학원 교육과정과 연구과정을 이렇게 지원하고 발전시키면서 많은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하면서 저희가 한국학연구소에서 한국을 성장시킨 여러 이런 사업들을 소개하는 책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렇고 그래서 한국도 저희가 자원으로서 남 탓하는 것보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맞고 그래도 한국은 이미 선진국가에 들어선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이주 아동에 대한 인권에 대한 그런 보장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에도 땡해주세요. 아까 국민과 정치가 그 입장과 기업가의 입장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공감하고요. 저도 사실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가지 않나 그거에 좀 많이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정체성이라든가 좋은 문화가 없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질문하신 이주 노동자를 보내는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몽골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갔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부터 준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모두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을 가겠다고 해요. 그냥 가겠다고 해요. 뭘 배울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모르고 그냥 한국을 가겠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작전을 바꿔서 수업 시간에 가십시오. 만큼의 마우스 더 많이 가서 많이 배우고 많이 배워서 돈도 많이 벌고 기술도 배워서 다시 돌아와서
몽골을 위해서 살려라. 이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바꿔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양말 공장에서 한 10년을 일한 몽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너무 일을 잘해서 돌아올 때 양말 공장 사장님이 그분은 노하우와 장비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 몽골에서 지금 양말이라는 브랜드로 양말 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질도 좋아서 좋은 브랜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배우고 익혀서 가지고 와서 몽골을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두 나라가 같이 협력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똑똑한 사람.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첫 1세션을 잘 마치고 좀 시간은 좀 지났지만 기대가 되는데 오늘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도 제4차 아까 그 이민 있잖아요. 문자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다시 완전히 새롭게 또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 이야기된 것을 좀 전할 수 있으면 제가 좀 전하도록 하고 몇 가지 그게 있는데 특히 제가 하는 이 가족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더 통합적으로 아까 우리 변 박사님도 이야기했지만은 가족을 떨어져놓는다든가 이거는 전혀 동양문화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넓혀나가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나가기 전에 그 나라에서 준비할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천천하게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기된 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돼야 되겠죠. 발전되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로 또 그게 중앙아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 같이 이렇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같이 해주신 또 두 분의 발제자와 두 분의 토론자 그리고 또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